김정민 씨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아, 이게 통일되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안 부르겠지. 파기 안 되잖아.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만갑을 찾아주신 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 정말 탈북 유명인 1세대. 맞아. 네, 1세대. 이분이 오고 나서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부드럽게 또 친근하게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냉면을 통해서 우리 국위선양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철호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요즘 수령 냉면이 대박을 쳐가지고. 아, 제주도에도 있어요? 베트남 못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넣을 수는 없고 제주도에 차르는데 잘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철호 냉면은 맛있대. 맛있는데 북한의 향수를 전혀 못 느끼겠다. 한국식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냉면 할 땐 북한의 향수를 넣었는데 나중에 산업화되다 보니까 좀 달라져요. 산업화되셨어요? 네. 좀 만두도 막 싸고 바쁠 때는 제가 들어가서 뽑아요. 아니 근데 김책공대 출신이 냉면을 이렇게 맛있게 만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김책공대 나왔다고 해서 여기 와서 먼저 사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냉면을 만들거든요. 아니 근데 북에 있는 동료들은 지금 저 영변에 가서 지금 핵무기 만들고 있거든요. 뭐야? 김책이니까, 네. 김책이니까. 김책공대가 핵물리공학부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공이 뭐셨어요? 김책공대랑? 저는 아니면... 기계 전공했고 네. 독일에선 제어계측 그리고 한양대학에서는 전자공학과 그 복합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냉면을 볶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계산적으로 진짜. 기계 냉면인데 기계 냉면. 굉장히 딱 정확하게. 공학적으로 놈놈하네. 와, 아니 베트남도 원래 그 면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면 좋아요. 쌀국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 냉면을 먹기 시작하면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K-팝 열풍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K-팝 1세대가 또 여기 계시고 북한에서 예. 코요태 노래가 인기가 있다. 예, 저도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자장가로 듣는다고 그 정도로 이제 들었으니까. 아유, 잘 때 자장가처럼 듣거든요. 자장가로 이거를 또 이제 순정을요? 알아요. 무한 반복.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가 다가와. 자장만.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도 알까요? 네, 다 알죠. 순정 되게 인기 많은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좀 들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K-팝 혹시 북한에서 K-팝 듣다가 걸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죠. 네, 못 듣습니다. 이제 남조선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몰래 듣는 거죠. 뭐 잠잘 때 듣거나 아니면 이불 안에서 듣거나 몰래 듣는 거죠.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들이 모여갖고 음악을 이렇게 띄워놓고 춤추거나 이렇게 하다가 또 딱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게 되면 바로 CD로 바꾸거나 아니면 SD 카드로 바꾸거나. SD 카드 같은 거 있구나. 그 아세요? 그 남한에서 히트친 북한 노래 제일 1호. 뭐야?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가 묘양산으로 날랐네 개마고원으로 토꼈네 내래버리나 새끼래 어디를 갔나 북한 사람들을 몰라. 근데 그거 북한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북한 노래가 아니죠. 노래 아니래. 이거 북한 노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부르는 걸 TV에서 아니요, 어디로 가. 그거를 가사를 우리나라에서 가사는 막 섞었어요 우리가. 눈물 빼게 하고 내 가슴은 너덜너덜 걸레가 되시죠. 그걸 한국에서 개그맨 분들이 아니 예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그 김범용 선배님의 바람 아시세요? 유명하죠. 그 유명하죠. 근데 우리나라 노래라니까 북한 노래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남 민중 속에 널리 불리워지는 곡에 우리의 가사를 붙여 부르는 노래 바람을 들으시겠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내 사랑하는 바람아 이별에 살리는 바람 주체의 바람 주체의 바람
네, 그게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북한 노래 한국에서 개사한 거 아니요? 이등병의 편지도 북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이분은 네, 이등병의 편지. 군대 나갈 때 다 이 노래 부르거든. 북한 사람 진짜? 북한 사람 이등병의 편지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아 정말. 왜냐하면 군 생활이 한국하고 다르게 10년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눈물 젊은 나죠. 친구들이 머리를 빡 깎고서 친구들과 이등병의 편지 울면서 막 부르고 그래요. 와, 사실 근데 저도 이번에 북한 노래 하면 사실 뭐 많은 노래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정말 역대급 신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걸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연 씨랑. 네. 아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종민이랑 서연이의 NK 뮤직 차트! 지금 북한에선 어떤 노래가 가장 인기일 것 같습니까? 정말 지난 6월에 발매된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신곡입니다. 애절한 보이스로 젊은이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감성 돋는 발라드입니다. 김옥주, 차현미의 우리 어머니 뮤직비디오 플레이!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근심 많은 어머니 어디 있던가 눈빛바람 막아주며 우리 키우고 그 고생 우린 못 잊어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가수야 앨범 붙이 되는데 이제. 우리 심장 그 뜻으로 90년대 뮤직비디오 느낌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페라 느낌인데. 이게 또 주체 창법이 있어요. 창법이죠. 창법도 주체. 주체 창법. 폰트도 주체고. 조선 노동당이여 마지막이야. 뭐야? 난 반전 있는 노래가 좋더라. 뭐야? 야, 가사 지금까지 좋아하는데. 조선 노동당이여 여긴 어디예요? 국무위원회 청사. 노동당 청사 아니야 여기? 내가 저기 김정은 위원장이 아 여기가 노동당 청사. 김정은 이게 노동당 청사? 네, 김정은 집무실. 박수를 쳐야 되나? 이렇게 칠까요? 박수 치면 안 될 것 같아. 마지막에 급반전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어머니에서 진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가 노동당 청사 김정은 집무실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노래가 반전이 있어요. 처음에는 네 엄마 처음에 내 너무 엄마 좋았어. 하다가 엄마 하다가 그게 마지막에 기승전 딱이요. 살짝 그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한다라는 식으로 가사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살짝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뒤바뀐 것 같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렇게까지 세련된 노래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전선길 막 이런 비포장 도로를 막 차량들이 다니면서 군대를 찾아가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되게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거의 그대로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나만 같은 그 자본주의에서 이런 뮤직비디오 같은 이런 게서 상당히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만 싹 바꾸면 딱 여기서 한국에서도 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소주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그때 북한 내에서도 충격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부르던 거랑 다르게 굉장히 남한풍으로 리소주가 불렀다고.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리소주가 몸을 흔들면서 발자국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병사가 걸어온 발자국 승리한 어머니 조국이 영원히 기억해준다네.
그거보다도 더 이게 더 많이 나갔다는 거죠. 네, 일단 뮤직비디오부터는 아예 달라졌으니까. 네. 보통 이제 뮤직비디오랑 북한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내용에 맞는 그런 장면들을 넣는데 여기 보면 사실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일상들이잖아요. 맞아요.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뭔가 좀 세련됐다는 느낌을 주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뭐 세련됐다고는 하는데 뭐 안 세련됐는데 북한 사람들, 북한 젊은 사람들은 뭐 락이나 밴드 음악 같은 건 안 들어요? 정확히 보신 건데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케이팝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이 세련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허지영 MC께서는 그렇게 세련된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게 지금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놀라면 안 되는 게 한 작년 6월부터 뭐 모란봉이라든가 혹은 뭐 새롭게 생긴 악단들이 펼치고 있는 무대 공연을 보면은요 깜짝 놀랄만하게 네. 더 많습니다. 미니스커트 입고 팬츠를 입고 무대를 한 8명에서 9명 정도 되는 걸그룹이 거의 뭐 소녀시대가 하는 댄스를 그대로 하는 소녀시대예요, 거의. 해보던 이 시절이 밤새워 배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북한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변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몰렸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남한 문화, 이 케이팝에 대한 통제를 엄청 강화하고 있고 작년부터 한 10,0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통제의 고삐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통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출路를 열어주지 않으면 폭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케이팝 유사품이라도 보여줘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도 나만 못지않게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봐봐, 우리 잘하잖아.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 그렇지. 거예요. 이건 뭐 장군팝이지. 예를 들어서 그 스커트를 입고 추는 사람들을 이렇게 머리만 가리고 보면 누가 봐도 남한 사람들인데 얼굴을 보면 다 단발이에요. 이 머리까지는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한계인 거죠. 머리 길이는 네, 또. 그리고 이 가사에서도 어머니 노래하고 악기 보여주고 정말 당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션들이 들어가지만 결국 이 기승전결 당으로 끝나는 거는 그러네. 이것만큼은 우리가 너희한테 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논외로 북한에서 그 젊은 사람들 머리 남성 기준으로 네네. 어디까지 기를 수 있어요? 이 머리 가능해요? 아, 이 머리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아주 그냥 겨누고 있었구만 그래. 겨누고 있었어. 나는 처음부터요. 우리 그 호엠씨가 나왔을 때, 이야, 북한의 저 머리 무조건 그냥 왜? 심각하고요. 안 돼, 심각한 머리요. 저기. 어디까지 가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하겠지 어딘가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설주 초창기, 또 김정은 집권 초창기에는 두 발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어요. 여자들도 펌을 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장발을 할 수 있었는데 펌도 할 수 있고. 이게 한 4년, 5년 지나가면서 무조건 대학생들은 다 단발을 하고 그렇지.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 교수님 자른 머리보다 더 짧게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그 어떤 왁스나 이런 것들을 바를 수가 없고요. 무조건 다 그냥 이렇게 생머리? 높게 잘라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의 머리를 좀 신경 쓴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사상적인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는 자유롭고자 한다. 외국거 보고. 그런 공포 심리가 엄청 강한 거예요, 북한 정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양보해서 너희들한테 조금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테니 이 정도에서 만족해라라는 보육책 혹은 북한 당국이 변화를 당했다. 어떤 젊은 세대의 그런 반발에 의해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불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왜 이러지? 하는 말이야? 불난 거 아니죠? 이 소리는 1983년 2월 25일 오전 10시 55분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 실제로 울렸던 공습 경계 경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이 강공으로 뛰어들어가기도 했고요. 지하 대피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실제 공습 경보를 대비하게 됩니다. 자, 아수라장이 됐죠. 이때 이 사이렌 소리를 직접 들었던 분, 기억이 생생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르신 모셨습니다. 신중건 교수님. 신중건 교수님. 내가 나이가 그렇게 들었단 말이야. 어르신 앞에 보이세요? 말은 들리시죠?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기억나요. 이대 입구에 있었어요. 이대 입구에 친구 집이 어. 있었는데 친구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게 방송이 나오는데 그게 마이크 길바닥에도 마이크로 방송이 됐던 것 같아요. 공습 경보입니다. 공습 경보입니다. 그다음에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이게 훈련 상황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런데 옛날 6.25 때 같으면 북에서 막 포 쏘는 소리도 좀 들리고 폭격하는 소리도 좀 들려있었는데 조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다들 뭐랄까 불안해하면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는데 반신반의하는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진짜인가? 그때 막 헷갈렸던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동아일보 내부 이제 기록소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때 시민들이 이 사이렌이 울리고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하니까 83년도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식창에 검색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실시간도 없었고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었으니까 다 전화기로 신문사에 물어봤어요. 신문사에 전화해. 그때는 꼭 신문사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신문사에는 지금도 있는데 그 시민들이 궁금한 거 응대해주는 당직 기자가 있어요. 별의별 다 물어보세요. 근데 하물며 사이렌이 울리니까 진짜 북한이 쳐들어온 거 맞느냐, 이게 정말 공습경보가 맞느냐, 우리 어디로 피난 가야 하느냐라고 문의 전화가 동아일보로 빗발쳤다라는 기록이 동아일보 내부에 딱 있어요. 자,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공습 경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울렸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사이렌이 울리기 30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11시 4분경) 휴전선을 넘어 자유대안으로 미국 19 전투기 일대를 몰고 북계군 조종사 1명이 기순하여 왔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쳐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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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버리고 신기하다 이거. 6.25 전쟁 이후 첫 공습 경보를 울린 주인공, 이 전투기와 함께 한국당을 밟은 사람은 바로 이웅평 씨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6.25 때처럼 그 휴가 간 군인들 막 복귀하고 막 그렇겠네요? 거의 이제 군 내부의 기록에 보면은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라는 판단을 지휘관이 했던 것 같아요. 상급에서 상급부에서 수류탄과 실탄을 일단은 장병들에 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가 나간 병사들을 곧바로 부대로 복귀하라는 복귀령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25에 한번 크게 대였던 경험이 있잖아요. 휴일날 군인들은 다 휴가 나가고 훈련도 안 하고 있었을 때에 탱크를 밀고 내려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엔 육로로 뚫린 게 아니라 하늘로 뚫렸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군 수뇌부에서는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그런 긴박했던 상황이었죠. 이때 우리나라
공군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때 이제 레이더에 걸렸고 포착이 됐고 그래서 프리덤 파이터라고 하죠. 이 편대가 뜹니다. 4대가 떠가지고 마중을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요격을 하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저쪽 비행기를 보니까 어떻게 알았죠? 전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투 의사 없는 게 에일로를 흔들어가지고 기순하는구나. 그래서 그를 데리고 수원 비행장까지 에스코트를 한 거죠. 거의 그렇대요. 예. 아 그래? 이게 우리 군은 쏠 준비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잖아. 실제 상황이니까. 실제 상황이니까. 라고 하고 군인들도 그렇게 알고 나간 거고 요격하려고 나간 거죠. 그런데 그렇죠. 한 대가 오고 있어. 한국에 올 때 소연 씨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탈북을 12살부터 시도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지금 탈북 성공한 데까지 제 인생의 한 절반은 탈북길에 넣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절반이 걸렸어. 은하 씨. 미국 타고 왔어. 두만강을 건너서 네. 중국 산속에서 몇 년 살았어요? 산속이요? 저희는 4년 정도 살았죠. 4명의 가족이 네. 산에서 먹고 자고를 하며 4년을 버텨서 오게 됐다. 그리고 그 산에서 살다가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떠난 그 시간, 한국에 도착한 시간 합치면 1년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저희는 다행이에요. 1년이라도 걸려서 온 게 다행인데 사실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캄보디아 제3국에 뭐 1년 넘게 많게는 뭐 3년 가까이 거기에 억류되어 계신 분들도 많죠. 지금 이렇게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뭐 10몇 년 걸린 분 앞에서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30분. 오전 10시 28분에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에서 떠서 30분 걸려서 11시 4분에 수원 비행장에 딱 도착했으니까 정확히 30분. 이 망명 시도하기는 최악의 상황인데 어떻게 전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 있을 때 공군을 주로 담당했었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국방부 출입 기자 사이에서도 약간 자기에게 특화된 군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공군을 많이 취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군 작전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공군 조종사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고 북한이 그때 당시 공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이유는 한편에선 공군은 절대로 이런 일 못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군이 전시에 혼자서 비행기가 단독 작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군은 작전의 개념이 다 편대 비행. 편대로 움직이죠. 네, 편대 비행이에요. 4대, 8대, 10대, 16대 편대 비행으로 하기 때문에 작전을 할 때도 편대로 해서 최소 2대는 떠야 돼요. 그래야 한 대가 격추되더라도 한 대는 딱 도착했거든요. 구출을 하거나. 북한 공군에서는 보통 4대의 비행기가 떠서 편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따라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용평 씨가 훈련할 때는 2대밖에 안 떴어요. 그리고 이용평 씨가 2대 중에 앞에 비행기가 아니라 뒤에 비행기. 후발대 비행기. 그러니까 안 보였구나. 선발대 비행기가 전투기가 작전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회피 기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용평 씨는 이렇게 방향을 꺾은 거죠. 앞에 전투기였으면은 일로 못 오지. 그렇죠. 만약에 이용평 씨가 앞에 탔으면 뒤에 있는 전투기가 그대로 따라와서 격추될 수 있어요. 2대가 떴고 하필 뒤에 전투기에 탔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밀떡이거든요. 이제 밀리터리 덕후인데 근데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웅평 대위가 이제 그 개천 비행장에서 이륙해가지고 이제 그 수원 비행장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것이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미그 19기는 레이더가 없습니다. 레이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없는 그 항공기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무슨 주파수 전파가 오면은 그 전파를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계기 비행을 하든지 유관 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떴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평 대위는 2대 편대에서 뒤에서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대 편대 비행을 할 때 300m 안에 2대가 있으면은 레이더상으로는 점 하나라고 보여요. 하나로. 그래서 무조건 300m로 유지를 하다가 고도를 유지하지 않고 바로 초저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운전 잘하는 거야. 초저비행이 뭐예요? 그러니까 낮게. 고도를 낮게. 고도 50m, 100m. 50m? 50m. 그럼 다 보이지 않아요? 예? 너무 낮은데.
왜냐면 레이더에 안 잡혀야 되니까. 지상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는 초저공 비행을 해야 레이더에 감시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뭐 영화인 게 뭐냐면은 일단 두 대가 편대가 떠요. 뜨자마자 앞에 비행기는 날아가고 뒤에 이제 이웅평 대회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에 잡히기 전에 바로 기술 내려가지고 초저공 비행을 해요. 근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짐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공군 조종사들 가운데서 전설적인 사건이 한 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랑 그 이집트랑 붙은 전쟁인데 6.1이요? 딱 6일 안에 이집트가 초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근데 6일이 아니라 하루에 끝나요. 6월 5일 날. 어떻게 됐었냐면 그때 이집트는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총 23개의 대공 레이더가 다 이스라엘 방향으로 있었고 대공 미사일도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전투기가 이륙을 하면 바로 접촉할 수 있다. 이건데 한 대도 안 걸려요. 왜? 역사상 처음으로 그때 그것을 들어서 공개가 됐을 때 이스라엘 미쳤다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공군기가 다 이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집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지중해로 나가요. 다른 쪽으로 공해상으로 가요. 공해상으로 간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50m로 하강하라. 그러니까 그 50m가 레퍼런스가 있구나.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웅평 대회도 배웠을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50m 이 해발 50m 그 레벨에서 바로 이집트 뒤를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륙하기도 전에 400대 가운데서 300대가 그냥 지상에서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6일 만에 전투가 끝나버립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보충드리면 그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비행기가 편대 비행하다가 이제 이웅평 대령이 이미 남한으로 이제 각오를 했으니까 이제 이탈을 한 겁니다. 이탈하면서 이 대령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먼저 편대장이 야 왜 떨어지냐 고장이냐 기름 떨어 이걸 확인을 하거든요. 이 마이크로. 그러니까 그 말에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통신을 끈 거예요. 그러면 편대장은 지상에서도 지금 전파로 보고 있고 말을 다 듣고 있거든요. 지금 비행 주의소에서. 아 왜 답변 없어? 하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제 그 각성한 거는 북한의 여기 그 황해도 안압, 저기 곡산, 그다음에 고성, 과일 여기에 그 미사일이 있어요. 대공 미사일. 거기서 북한 지역에. 북한이 거기서 포착을 하면 지대공이구나. 그 비행기가 저기 수원 비행장까지 오산 비행장까지 와도 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 미사일이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말아야 돼. 그때 두 가지 루트를 그때 그 마음속에 염두에 뒀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쭉 서쪽으로 와서 서해 공해상에서 내려가자. 이거인데 이 서해 공해상에 들어가면 망망대해잖아요. 그럼 레이더가 없는 비행기에서는 계기 비행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이 계기에 맡길 수가 없다. 잘못하면 뭐 중국 산동방도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위험하더라도 초저공 비행으로 내륙으로 가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개천 비행장에서 쭉 남쪽에 있는 덕적도까지가 경도 129도였어요. 129도 따라 쭉 내려가면 덕적도가 나오고 덕적도가 보이면 육안으로 보이면 거기서 좌회전해서 틀면 수원 비행장이 나온다. 그걸 실행에 옮긴 건데 지금 이 계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무선 위치 추적기 이거를 남한에서 올라오는 주파수를 하나 잡아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KBS로 맞춰요. 에이 이건 썰이다. 진짜로 이웅평 대위가 남긴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KBS로 맞추고 KBS만 따라가자. 그래서 쭉 내려가요. 산악 비행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또 항공 전문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게 50m, 100m가 높아 보이잖아요. 50m, 100m가 왜 높아? 엄청나지. 여기요? 네? 엄청나지. 가로수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게 산악은 모르겠는데 바다 위에서 50m 위로 떠서 날아간다? 이거는 바닷바람 한번 툭 치면은 뒤집혀요. 바람 때문에. 이걸 또 그리고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 50m 하면 시속이 지금 뭐 900km인데. 시속 몇 킬로라고? 900km. 900km인데 이게 상공 50m로 돌아가고? 미그 10분기가 소련이 만든 미그기 가운데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예요. 초음속. 마하를 돌파. 마하로 초음속 비행을 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비행을 해보잖아요. 마하로요? 아니 마하로는 못하지. 경비행기 타니까. 경비행기 타세요? 네.
50m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상 목표물이 50m 이상 넘는 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렇게 빠르게 비행하다 약간만 이렇게 되면은 회복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고도에서는 약간 잘못돼도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이건 바로 받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내 50m, 100m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근데 900km 속도로. 그러니까 맞바람 조금만 쳐도 사실 자동차나 트럭도 휘청휘청해요. 네, 서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비행기로 오다가 만약에 맞바람이나 옆바람 맞으면 진짜 모르는 거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레이더에 잡히기 때문에. 아니 이 북한 하늘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남한 땅이잖아요. 그럼요. 사실 자기가 오고도 자기도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얼떨떨한 거예요. 온 이웅평도 얼떨떨하고 이거를 멍하니 있다가 육안으로 보고 F5 띄워서 우리가 딱 나간 우리 공군 입장에서도 다 얼떨떨한 거예요. 공습경보까지 우리 올렸으니까. 실제 상황이라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적의 작전인지 위장인지 아니면 귀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웅평 씨가 날개를 흔들어도 일단은 저 한 대는 귀순인 것 같은데 우리는 긴장되는 거죠. 저 뒤에 누가 있는지 성동격서로 육지에서 오진 않는지 초비상 상태로 수원 비행장에 이제 유도를 해서 착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상한 게 전투기는 콕핏이라고 하거든요. 콕핏.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조종석.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캐노피. 캐노피가 안 캐노피, 콕핏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 장교들이 가서 둘러싸죠. 안 열려요 한동안. 왜? 이웅평의 입장. 우리 공군의 입장. 일단 우리 공군은 그때 당시 야, 이거 수상하다. 안 내린다. 혹시 폭탄이나 작전이 아닐까를 경계하는 공포. 근데 이웅평 씨 입장에서는 내가 오긴 왔는데 북한이 나에게 추격해 오지 않았을까? 미사일을 쏘지 않았을까? 암사수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서로가 얼떨떨함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서 몇 분간 대치하고 있는데. 또 뭐 오해가 섞여가지고 남한 군인이 자기 죽일 줄 알았을 수도 있지. 죽일 줄 알았을 수도 있었고. 그때 이용구 씨가 이렇게 바깥에 외쳐요. 나 할 말 많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비행기 캐노피, 콕핏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장면이 정말로 유명한 레전드 장면이 됐고 그때 리웅평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리북 공군의 리웅평입니다. 영상으로 있습니다. 오, 대박. 이거 실제죠? 굉장히 자연스럽지. 그렇지. 근데 신기하다. 뜨자마자 도착한 게 남한이니까. 또 한 말이 없습니까? 나 할 말 많습니다. 사실 그 전에 다급하게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나 총 맞지 않게 해주시오. 그래. 그러니까 리용평 머릿속에서는 네가 쏠 수도 있고 나를 암살하려는 북한 암사조가 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2배, 3배의 어떤 공포에 대한 그 강박관념에 리용평은 시달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지금은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데 나 할 말 많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나 아는 거 많다. 비밀 많다. 중공제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대위 이웅평 씨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북한 실정과 귀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쳐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1950년 6.25 전쟁도 남에서 먼저 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에서는 지금 북침교양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잘생기시고 훔칠하시고 북한에서 저런 인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체격도 좋고. 예. 와, 아니 사실 여기 우리 탈북민 분들도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전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요? 제가 몰고 오지 않고 비행기. 저도 비행기 타고 갔어요.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아니 사실 다민항기 타고 왔죠. 이렇게 직접 운전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운전할 줄 몰랐어요. 근데 깜짝이야. 이 전투기를 몰고 진짜 직접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투기를 몰고 탈북한다는 게 사실 뭐 한국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그때 당시 북한에서도 정말 발칵 뒤집혔던 사건인데 이게
전투기 조종사라고 하면 북한에서 출신 성분도 물론 따지지만 이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대해주는 대우가 엄청나요. 절대 탈북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 사람이 이때 탈북을 하고 북한 내에서도 한국만큼이나 준전시 상태가 유지됐었어요. 뭐 탱크 아니면 뭐 장갑차, 비행기 탈북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그 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빠처럼 탱크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4인 1조가 돼가지고 밤에 잘 때도 탱크 안에서 같이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 인민들한테는 뭔가 이 사람이 귀순인 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귀순이 아니고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의 인재,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를 납치해 갔다. 전투기에 탄 사람을 어떻게 납치해? 그거는 근데 당시 세뇌 교육이 빵빵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납치해 갔다라고 하면 그 말을 저희들은 그대로 믿었었죠. 모략 책동을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82년도에 군대를 입대했어요. 그리고 83년도에 바로, 그러니까 신병훈련 딱 끝난 다음에 조금 이제 밥 좀 먹을까 했더니 이제 이거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막 그냥 전쟁 준비처럼 하면서 뭐 하냐면 그 포신에 위장망 씌운 것들 다 떼고 위장망 다 벗기고 이제 쏴 구령만 내리면 이제 쏠 태세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초모 대상들을 늘렸어요. 16살에 군대를 입대해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 시험반 아이들도 다 군대 내보냈고 그다음에 제대될 사람들을 안 보내고 준전시 상태에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대할 사람도 더 있어야 돼요? 네, 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달에는 83년도 이응평 씨 들어간 그 해에는 모든 게 다 그냥 남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난 대학생이었는데 82년도 9월 달에 김책공대 힘들게 입학을 했어요. 입고 한 몇 개월 공부했는데 갑자기 83년도 됐는데 준전시 상태 한다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막 심각해지더니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상급 학생들이 나서가지고 와 미군은 뭐라는 자 입대합시다 이런 거야. 우리 1학년생들이 야 진짜 힘들게 들어가니까 와 들어오자마자 입대하면 전쟁 가서 죽지 않냐 그래서 야 저 가만히 있지 입대하지 않으면 싹 입대하면 나만 입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야 힘들게 들어왔는데 야 자기만 혼자 가지. 근데 한두 사람 갔는데 나머지 안 갔어요. 다행인데. 손실이 형님은 이런 면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유 꼴도 보기 싫어요. 저기 그 의대생들 있잖아요. 예. 대학생들은요. 자기네가 자진해서 군복을 다 입고 소위 장교복 입고 다 입대했어요 그때. 예. 비행기 전투기를 몰고 귀순을 한 케이스가 총 7건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한국 전쟁이 이제 딱 끝난 1953년에 미국이 좀 잡아와라 작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그 15기가 있었는데 미그 15기는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 이 앞에 이 대전차포가 달려 있어요. 기총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쏘면은 B-29 전략 폭격기도 맞으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요. 이 러시아 비행기인 거죠? 그래서 소련 비행기죠. B-29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군 측에서 저거 하나 갖고 오라고. 미그 15 저거 뭔지.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그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삐라를 뿌립니다. 그때가 이제 물라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MOOLUH가 물라가 그 영어 속으로 돈이거든요. 돈뿌리 작전. 그래서 어떻게 삐라를 뿌리냐면 주한미군이 미그 15기 갖고 귀순하면은 $5만 주겠다. 5천만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도. 그리고 맨 처음에 귀순하면은 $10만 주겠다. 1억 2천이에요. 지금 1억 2천. 그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노금석이라는 그 북한 공군 조종사가 미그 15를 끌고 귀순을 했네요. 대박. 근데 몰랐어, 자기는. 돈 주는 줄. 그래서 그러니까 미군이 잠깐 그 고민했대요. 모르는데. 모르는데 저기에다 말아야 되나. 어떻게 주기로 해놓고. 주한미군 진짜. 그래가지고 돈을 줘요. $10만 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그 노금석 씨는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민을 가거든요. 켄 로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델라웨어 주립대학교에서 항공공학을 다시 전공하고 보잉사의 엔지니어로 이제 근무를 해요. 잘 풀린 거예요. 보잉사면 그러니까 잘 된 거지. 두 번째 케이스는 2년 후에 1955년에 이운용, 이임선 이 두 명의 귀순 스토리인데 그들이 타고 온 야크기의 성능 등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순환공항을 이룩해가지고 이제 초도에 뭐 신문이랑 공문서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앞에 이운용 씨가 이제 그 조종을 하고 파일럿이고 뒤에 있는 이인선 씨가 이제 항법사였어요. 내비게이터라고 하죠. 일로 가라 저로 가라. 근데 앞에 있는 이인용 씨만 그 귀순 의사가 있었고 뒤에 있는 항법사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일단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일단 처음으로 리볼버를 꺼내가지고 뒤에다 겨눴대요. 나 지금 남쪽으로 기술 돌리니까 너 빨리 결정하라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랬더니 마침 뒤에 있는 이인선 씨의 부모님도 서울에 계셨던 거예요. 맞았어. 그래서 바로 그냥 그 기술을 김포공항 돌렸는데 5분만 도착했대요. 이야. 서울에서 말해. 5분만 슉. 금방 와죠. 아까워요. 엄청 금방 와요. 이거 기타 등등 7건의 총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순자들 중에서도 이웅평 씨의 망명이 더 특별하게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날 이웅평 씨의 기순이 북한을 도발하게 만듭니다. 도발이죠. 북한 입장에선 이거 명백한 도발이죠. 북한이 그때 당시에 군사적으로 자존심을 부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한과 대한민국과 약간 군비 경쟁 비슷하게 하던 분위기였어요. 이미 뭐 육군 전력, 해군 전력 우리한테 다 역전당했을 때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북한이 그래도 남한이랑 대한민국이랑 한번 붙었을 때 해볼만 하겠다라고 했던 게 공군이었어요. 미그 19기. 뭐 지금처럼 뭐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먼 거리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포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F5 전투기보다 미그가 빨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도그파이트라고 해서 빠르면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쏘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만 가지 왜 미그 19기까지 가져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했었고 열받아 있었고 도발로 느꼈었고 그때 이웅평 대위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그게 북한 입장에서 또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났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북한의 육군 대위 신중철 대위도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웅평 씨가 넘어온 것을 보고 나도 망명과 귀순을 결심하게 됐다. 지난 5월 7일 동부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의거 귀순한 전 북한괴뢰군 대위 신중철 용사가 서울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2년 전에 월남한 옛 동료 엄정수 씨와 극적으로 만나 재회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시대에 만약에 이 유튜브나 SNS가 있었으면 진짜 팔로워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아까 우리 전투기에서 막 내릴 때 그 영상 봤잖아요. 북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너무 다르게 생겼고 그러니까 체격이 당시 한국 남성 평균보다 훨씬 커가지고 웬 거인이 내리는 것 같지. 지금 연예가 중기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웅평 씨는 거의 연예인급이었어요. 제가 그해 83년도 한 해에 이웅평에 관련된 신문 기사 보도만 몇 건이 됐는지를 세봤거든요. 한 해에 194개. 그 당시 194개. 그 당시에 한 해에. 인터넷 언론이 없던 시절에. 없던 시절에 하나씩.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 해에 194개의 기사가 뜨는 연예인이 있다면 그 연예인이 엄청난 사고를 쳤을 때만 그래야 이렇게 뜨는데 그때 당시 뭐 언론의 세간의 관심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기록을 보면은 팬레터. 요즘 참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몰려든 팬레터가 이 쌀 한 가마씩 나왔대요, 이게요. 한 가마씩 나오고. 어머. 네? 대단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회고록을 보면은 연예인만 스토커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스토커가 생겼네. 참 귀찮다. 안기부 아니었을까? 계속 스토커이죠. 우리나라 공군 장교들 옷 가죽으로 바뀐 것도 이분 영향 아닙니까? 그래?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 때 그 이웅평 대위가 입었던 것이 가죽 점퍼였어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공군 파일럿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공군 그 파일럿 점퍼는 소위 말해서 레자였거든요. 깨도 가죽을 입는데 왜 우리가 가죽을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 다 가죽 점퍼를 입게 됐다. 와. 아니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 북한 또 공군 장교면은 어느 정도로 좀 잘 사나요? 공군 장교가 보면 저희가 조종사들은 잘 먹여요.
그러니까 초콜릿 먹인다 그랬거든요. 맞아. 초콜릿. 초콜릿. 네, 조종사들은 이렇게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다 조종하다가 잘못 먹어가지고 현기증 나면 그냥 비행기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조종사들한테 북한에서 그나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내가 그 친구 아버지가 이런 조종사 그 항공부대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얼마나 공급을 잘 받는지 밀가루, 그다음에 그 기름, 쌀 이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아이들은 그 집 아이들은 학교 와서 늘 포도당 사탕이라고 해서 포도당 사탕이라는 게 초콜릿 하얀 건데 네모나게 이렇게 떡떡 자른 거 그 포도당 사탕을 계속 떡떡 잘라서 나눠줬었어요. 입에 넣으면 싹 녹는 거 그때 받고 그 집에 가면 항상 꽈배기를 해 먹었어요. 밀가루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비행기 가족들은 저렇게 잘 먹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게 정신 무장도 상당해요. 뭐 자폭, 육탁,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유사시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폭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무장이 되어야지만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인민군은 그 노르마 호봉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렇지. 일반 보병의 1호로 노르마예요. 노르마가 뭐예요? 러시아 말인데 할당량. 할당량. 네. 그다음에 이제 연대장 이상급부터는 2호 노르마. 그 잠수함병 이광수처럼 그 13호 노르마. 그다음에 스포츠 선수. 거기에 다 13호 노르마 대상입니다. 최고의 고가의 연량 많이 주는구나. 네, 많이 준다. 그런데 비행기는 중앙당 부부장급 노르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중앙당에서 용량을 공급해주는 급인 거지. 그렇죠. 칼로리 높게. 일반.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물질문화생활을 노동당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대상인 거지. 어찌됐든 이 정도면 북한 상위 1%인데 그렇지. 상당히 잘 살던 이웅평 씨가 왜 귀순을 결심했는지 진짜 궁금해. 궁금한데? 정말 궁금한데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좀 아실 수도 있어요. 뭐야? 오늘은 왠지 북조선 오늘은 왠지 북조선 고급 단간부 동지에게 이벤트를 들려주고 싶어라.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DJ 민입니다. DJ 민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라디오지. 라디오 DJ네. 딱 봐도. 근데 북한 라디오를 듣고 우리한테 귀순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이웅평 대위가 이제 그 미국이 안에는 그 단파 라디오 수신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KBS, MBC 라디오를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주기장에서 그 이제 몰래 듣곤 했대요. 근데 이제 북한 라디오와는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하고 로맨틱한 이 우리 대한민국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정말 자유세계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고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을 키웠다라는 얘기도 있죠, 솔직히요. 이게 썬키 교수님이 아까 야사처럼 풀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어느 얘기입니다. 정도라니요? 지금 썬키 교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어느 얘기입니다. 정도라니요? 지금 썬키 교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해요? 어떻게 이 썰킴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줬다는 점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나만의 라디오를 듣고 자유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웅평 씨가 전투기를 몰고 내려갈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에는 원조가 있듯이 전투기를 몰고 망명한 것도 원조가 있었습니다. 1976년 소련의 공군 장교였던 빅토르 벨렌코가 똑같아요. 미국기를 몰고 일본으로 망명했다. 일본으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라디오 뉴스나 라디오 채널에서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어떻게 코멘트를 했냐면 빅토르 벨렌코 장교가 참 의로운 일을 했군요. 라고 우리 라디오에서 보도한 것을 듣고 아니 어떻게 전투기를 몰고 적국으로 망명한 게 의로운 일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본질적인 퀘스천 마크를 갖기 시작했던 거죠. 나만 라디오를 듣는 게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요. 이게 나만 영화를 보는 거하고 형벌이 2배로 높습니다. 라디오가. 이거는 나만 뭐 물자라든가 나만에 관련된 거는 딱 적선물로 다 취급해서 이거는 보안소가 아닌 보이부가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라디오가 왜 위험하냐면 북한은 막 그렇게 좋은 것만 하는데 한국 라디오에서는 뭐 누가 못생겼다던가 무슨 이런 말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현실감을 느끼고 더 사실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남한 라디오는 남한 영화 본 것보다 2배로 더 처벌을 맞아. 그래서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매일 라디오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북한에서 누군가가 그거 생방으로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듣긴 듣다가 근데 길게 못 듣고 무서웠어. 저도 딱 들었는데 가을인데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는 김장을 12포기 했어 그래. 12포기라서 야 12포기? 12도 뭐지? 우리 집에서 1000포기 했는데. 그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1000포기를 하거든요. 북한은 500포기를 합니다. 저희는 1000포기 했는데 많이 하니까 12포기라서 아닌데도 식당 집에서 그 5월달까지 먹어야 되니까 5월달 먹을 게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그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돼서 남조선이 얼마나 못 사면 12포기밖에 못 자, 어쨌든 북한에서 한국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유를 갈망하던 이융평. 자, 이분은요. 우리 이만갑에 또 관계된 분이 계십니다. 또 관계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만갑은 누구든 직접 알고 만나봅니다. 관계된 분을 모십니다. 임명수 대표님? 예. 임명수 대표님? 예. 그래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융평 대위와 친하셨습니까? 아주 가까웠죠. 저는 그 남한에 오자마자 이융평 그 대령님하고는 이제 거의 동생처럼 이제 같이 지냈고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이제 같이 있었고 이융평 대령의 모든 과정은 거의 뭐 100%라고는 얘기 안 해도 한 95%는 알고 있죠, 제가. 그럼 왜 망명했는지 어떻게 망명했는지 생생하게 좀 들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비행사기 때문에 기계가 이 무전기가 다 들을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쭉 그 남한 방송을 듣고 가장 가까운 친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한 거예요. 그러고 어디서 단파 나중을 나름대로 얻어가지고 또 남한 방송은 혼자도 듣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자랑한 거예요. 이제 그 남조선 방송을 듣고 전달을 했다면 그건 반등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인간인들의. 그건 무조건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입에서 짚어 올라왔는데 공군 이융평 대령이 남조선 방송을 듣고 이런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거기 민문업부에 이제 신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융평 대령은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챘죠, 이융평 대령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귀순한 그날 그 정치 지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뭐 남조선 방송도 들었다면 그러면서 너 이 오늘 마지막 비행기일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융평 대령은 원래 자기를 뭔가 조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냥 이게 마지막 비행기예요. 여기서 자기가 이탈하지 못하면 그 끝이야. 뭐 그거 뭐 사형도 당할 수 있어요. 왜? 전파시켰기 때문에. 그 뭐 이렇고 뭐 내가 뭐 이제 뭐 올라마겠다 규순하겠다 이런 생각 누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그날 그렇게 그냥 이탈했어요. 근데 참 사람이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도 있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극비리에 입수를 했는데. 극비리가 입수한 게 지금 주머니 안에 있는 거예요? 설인가? 라면. 햄만나면. 나도 라면 저거 좋아하는데. 라면은 못 참지. 한 사람이 귀순 혹은 탈북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면이라고 회고록에 나와 있는데 이융평 씨의 20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휴가 중에 함경북도 웅기면 바닷가를 걷던 20대의 이융평. 파도가 철썩철썩. 라디오 드라마야. 감성이 막 좋은데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쓸려온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봉지를 발견해요. 바삭거리는 거. 이게 뭐야? 봤더니
야, 이거 뭐 국수네. 국수지. 국수네. 자세히 보니까 북조선 국수가 아니에요. 이 남조선 국수가 여기까지 왔네. 라고 이리저리 꼬부랑 국수구만 하고 보다가 뒷면에 어떤 글귀의 시선이 딱 고정됩니다. 뭐야? 아니 탈북까지 귀순까지 결정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글이 라면 봉지 있다고. 근데 뭐였을까? 어떤 문장이었을까? 암호를 써서 버렸나? 2개 꽃배기 먹으세요. 2개씩 먹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줍니다. 잠깐만 줘봐. 아니 이거는 정말 맞춰보고 싶어서. 정답. 기호에 따라 계란이나 마늘 파를 하라고 했습니다. 땡. 아니야? 저거 같아, 저거. 근접했어요. 이게 왜냐면 근접했어요. 이게 국민을 위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 칼로리표. 야, 당시에 없었잖아. 성분표. 종민 씨가 근접했어요. 종민 씨가 근접했어요. 칼로리? 이게 뭔 얘기예요?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 대리점에서 언제든지 교환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그때 당시에 딱 써 있었다고 해요. 당연한 거죠. 요즘은 그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 제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법적인 내용이 많이 보강됐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판매 유통 중에 훼손되거나 변질되면 언제든지 가져와라. 본사에서도 바꿔주고 판매점, 슈퍼에서도 바꿔준다. 라는 말에 이웅평 씨가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왜 충격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건데 야 남조선은 이런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무 영향이 미비한 이 작은 것 하나도 남조선 인민들의 건강과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교환해주는 세심하고 자상한 면이 있구나. 라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군으로 살았고 군 엘리트 공군으로 살았던 이웅평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는 미사일로 쏴서 없애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본주의가 북조선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는 거죠. 공산주의보다 더 인민을 더 염려한다. 그러지.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세심한 배려가 있잖아요. 배려. 한국에 와서 좀 비슷한 건데 상당히 충격받았던 게 음식이 유통기간이 왜 있을까? 그래. 유통기간이 왜 있을까? 그래. 왜냐면 나는 음식이 유통기간이 있어본 적이 없어요. 썩어도 먹었어. 썩어도 먹었어. 배 아픈데? 아니, 안 나, 탈도 안 나. 제일 궁금했던 게 왜 음식에 유통기간이 있을까? 이게 유통기간이 있을 새가 있을까? 라는 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라면에도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웅평 대원님도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용 설명서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용 설명서가 없어? 북한에? 그럼 어떻게 써요? 뭔가 물건 한국에 와서 드라이기를 샀는데 안에 열어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은 사용 설명서 같은 게 따로 없어요. 물건을 사면 그냥 내가 요런것 알아가지고 사용하는데 한국은 심지어 정말 기다란 문구에 그 사용 설명서를 빼곡히 다 적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게끔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감동받은 게 은하 씨의 언니예요. 은희 씨가 펑펑 운 한 문장이 있어요. 라면 봉지에서요? 아니 라면이 아니고 대한민국 여권인데요. 여권이 처음 나왔대요. 여권을 딱 받았을 때 그거 딱 펼치면 거기에 첫 문구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봐주시고 당국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면 대한민국 오기 전까지 사실 저희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걸 딱 보면 뭔가 나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사실에 감동받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이웅평 대위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작고하시기 전에 쓰신 회고록 기술을 삶으로 돌려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귀순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첫사랑을 실패했다. 첫사랑을 실패했는데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자기 누나가 이제 인민학교 교사였는데 동료 교사, 여교사죠. 약간 선 비슷한 걸 봤대요. 근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문장을 읽어드리면 그녀의 손목을 처음 잡았을 때 처음으로 이성의 그런 뭐 뜨거움을 느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제 부대 돌아가서도 그대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오. 다음번 편지 붙일 때는 꼭 사진 한 장 동봉해 주시오. 이렇게 사랑을 키워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첫사랑의 부모님이 이제 월북을 하신 거예요. 남한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분이 안 좋아가지고 조종사니까 이제 강제로 헤어졌다. 아이고. 여기에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왜 계급이 뭐가 중요하냐고 사랑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문에 있는 김일성 사진을 약간 훼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큰 죄가 되니까 뭐 한국으로 이제 귀순을 결심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결정적으로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그 귀순을 약간 마음에 두셨는데 그때가 이제 마침 또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그렇고 약간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갈 수 있을까? 내려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남한 사회가 드디어 안정을 되찾았다. 라고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대요. 뭐야. 1982년 통금 해제. 야간 통금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 시간이 단축되고 산업 활동도 그러했지만은 국민들의 의식 구조 또한 어둡게 했던 밤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금이 해제가 됐다는 것은 남한 사회가 안정이 됐을 것이다. 충분히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죠. 전투기를 몰고 망명할 정도로 좀 통이 컸던 남자입니다. 네. 자, 하지만요. 이 정부와 이웅평 씨 사이에 큰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이때. 바로 그가 몰고 온 전투기입니다. 아, 저거네.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자, 종민 씨. 예. 보로금이 뭡니까? 보로금. 보로금이 보로금? 저 처음 들어보는 금인데 뭔가 담배 한 보로. 위로하는 위로한다. 담배 한 보로. 담배 한 보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 담배? 한국 담배. 너가 한국 담배 얼마나 피워보고 싶었냐 한번 좀 피워봐라 하고 한 보로 줬다. 비행기 한 대 언니 심했다. 비행기 몰고 오면 담배 한 보로를 평생토록 한다. 평생 준다. 보로금. 보로금이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미그 1구기를 최신의 북한 전투기를 몰고 온 사람에게 우리 국가가 뭔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 한 보로. 담배 한 보로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일종의 국가 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를 제공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존재해요. 그때 당시에 이웅평 씨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상 전례 없는 보로금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무려 1983년 당시에 15억 6천만 원에 15억 6천만 원에 15억 6천만 원에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15억이죠. 아니 그때 15억 6천. 그때 15억. 83년도 당시에 15억 6천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음마 아파트 대치동 한 채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밖에 안 됐고 어머나. 83년도 복권 1등 당첨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던 때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권 1등을 10번 연속으로 당첨이 되고 이자까지 넘치도록 한 번에 받은 게 15억 6천만 원이고 미그 19기가 그 당시에 그 북한 공군의 주력기잖아요. 주력기의 성능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공중전이 붙었을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한 대 값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응평 그 보러금을 제가 보충드리면 이응평 대령이 사실 그 비행기 받은 보러금의 대부분은 정보비입니다. 정보. 북한의 그 항공기, 전투 비행기 그 시스템, 그다음에 전투 요법 이런 거는 미군도 모르고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네. 운전하는 것도. 미군이나 우리 국군이 그거를 수집하려면 거의 불가능하고 그 북한의 시스템이 저 소련이나 중국 시스템하고 같은 거거든요.
저 비행기를 가지고 오면 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이 북한의 그 모든 감청 시스템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메뉴판처럼 뭐 잠수함 얼마, 전투기 얼마, 총 얼마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최신 버전을 제가 알아봤는데 최신 버전. 2021년 6월 15일에 책정된 보르금 지급 기준. 연출이다. 국가안보에 가치가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 현대는 정보전이잖아요. 최고금액을 줍니다. 아, 정보가 최고 금액이야? 가치에 따라서 금액은 다른데 정말로 가치가 있는 정보다, 고급 정보다라고 했을 때는 최고 법정 상한액 5억 원을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군함을 끌고 온다. 군함을 끌고 온다. 이북에서. 어떤 군함? 이거 군함. 모든 종류의 군함. 군함. 이거 사실은 군 전력 자산에서 최고급 자산이거든요. 엄청난 거지. 군함을 끌고 오다도 5억 원. 5억 원. 그냥 갖다 팔겠다, 다른 나라에. 그냥 고철로만 팔아도 5억 이상은 이베이 옥션에 놔도. 아니 그러면은 사이즈를 작게 가볼게. 총 같은 거. 북한의 총. 이거 사실 쓸모 없거든요. AK 소총이잖아. 요런 거 3천만 원. 아, 그건 많이 주네. 차라리 총을 가져오는 게 낫겠는데요? 제가 아는 정보를 말씀드리면 보로금이 어떻게 되냐면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 너무 총을 가지고 온 친구한테서 자기가 탄 금액을 얘기하는 게 이전에 선배가 총을 가져가서 뭐죠 1억을 받았다고 소문을 듣고 자기도 똑같은 총을 가져왔는데 자기는 200만밖에 못 받았다라고. 왜 200만밖에 못 받았냐 하니까 200만? 이게 한국에 없는 총, 신총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가치를 플러스 얹어갖고 준대요. 그런데 똑같은 총을 또 가지고 오게 되면 정보 가치가 없대요. 하지만 그 다음 새로 나온 북한 버전이게 되면 또 그만큼 더 높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탄도 뭐든 새로운 기종을 가져와야 그 보로금 값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5억이 넘는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나저나 이 보로금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봐요. 1987년 청진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김만철 씨가 11명을 이끌고 탈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김만철 씨 가족의 탈출은 삶과 죽음이 여러 차례 교차되는 한편의 숨막히는 드라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가 으쌰으쌰 그 부잣집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 집 아이들은 깡통 차고 창문 이렇게 둔다고 계속 그런다는 건데 뭐 놀이감이랑 그런 거 우리 한 번도 못 재봤었네. 그때 거기 백화점에 가서 실컷 집한테 일단은 일본으로 간 다음에 일본에서 오키나와 찍고 이제 타이완, 대만으로 갔는데 설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김만철 일가 한국으로 돌아와라. 이제 이웅평 씨가 이제 타이완으로 가요. 타이완으로 가서 뭔가를 보여줘요. 여기에 김만철 씨가 약간 설득을 당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에 김만철 씨가 약간 설득을 당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라면 봉지. 통장? 진짜 통장? 아, 뭐예요? 쫘르르륵 자동차 키들요. 자동차 키들요. 예? 차 키를 보여주면서 한국에서 받은 돈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당신도 한국으로 오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설득을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솔직히. 이 이후에 군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습니까? 와가지고 북한에서 있던 것을 인정받아서 소령으로 있다가 대령까지 올라가고 또 공군학교 교수까지 이렇게 지내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공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일평생 공군으로 살았던 이웅평 씨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귀순한 지 19년째 되는 어느 날 짧은 나이에요. 48살에 세상을 뜹니다. 네. 자, 도대체 이 건장한 남성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뜨게 된 걸까요? 시크릿 코드 225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25? 생도. 83년 2월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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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마어마한 사건이 대한민국에 벌어집니다. 공작원의 범행일 것이라고 추정은 했지만은 진범을 잡지 못해서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이한영 씨 피격 사망 사건은 결국 북한 테러 요원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자유를 꿈꾸며 대한민국에 온 이웅평 씨. 그날로부터 14년 뒤 이한영 씨의 피살 소식을 접합니다. 자, 그날 이후 이웅평 씨는 엄청난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이한영,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정확히 어떤 인물이에요? 이한영의 피살 뉴스는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김정일의 전처, 엑스와이프죠. 성혜림의 조카, 그러니까 김정일의 처조카이자 북한의 최고 엘리트층. 그리고 이한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학생을 하던 북한의 정말로 로열 패밀리이자 엘리트층이었는데 1982년 9월 대한민국에 돌연 망명을 하게 됩니다. 북한 로열 패밀리로서의 망명인 만큼의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이슈를 몰고 있었는데 이한영 씨가 일평생을 북한의 암살 위협과 공포에 시달려요. 그런데 82년부터 8년간은 북한의 구체적인 암살 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한영 씨가 1990년부터는 KBS의 국제부 PD, 프로듀서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PD가 된 1990년, 그로부터 7년 뒤에 복도에서 의문의 남성이 쏜 총에 피살이 됩니다. 바로 북한이 내려보낸 암살조였던 거예요. 2월 25일 향년 36살의 나이로 이한영 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이웅평의 귀순 날짜인 2월 25일과 이한영 씨가 사망한 2월 25일이 놀랍게도 날짜가 똑같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그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당시 이제 이한영 씨의 집이 아니었어요. 선배 집에 잠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잠깐 이제 머무는 상태였거든요. 방 하나 빌려가지고. 그걸 알아낸 거야. 동선을 알아냈네. 그거를 알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 약간 뭐랄까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정확하게 어디 살고 있고 그 지금 선배네 집에 몇 시에 귀가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탈북민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한영 씨가 예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백화점에 초콜릿 같은 거 수입 초콜릿 납품하는 거 하겠다 해서 누굴 통해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나중에 보자고. 그리고 저는 방송을 한창 하니까 그때 겨울이니까 스키장에 행사 있기 때문에 행사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괜찮냐? 괜찮아서 왜요? 그러니까 이한영이 피살당했다. 그래서 그때 딱 했는데 전화가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당연히 오시라서 오니까 경찰이 3명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 3개월 동안 그게 지켜서 경험을 하는데 와 그때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저야 그 이한영 형하고 이제 아주 가까웠으니까 좀 만나서 헤어져가지고 이틀 후에 이제 총 맞았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우선 저랑 이제 구속을 하더라고요. 15일 동안 이제 감금됐죠. 거기에 이웅평 대령, 우리 그 남준 씨, 이게 다 봉쇄를 당했죠.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저 따지는 게 2가지예요. 뭐 솔직히 얘기해. 혹시 너희들이 하지 않았냐. 의심을 받았고. 그거는 너희가 정보를 주지 않았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움직인 걸 다 조사하고 다음 하나는 이제 혹시 너희들도 이한영이가 맞았으니까 너희들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이웅평 대령도 이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충격받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만나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야 이거 봐라. 우리는 설마 했던 거예요. 이게 뭐 북한에서 와서 쏘게 하겠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나니까 가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살다가 무섭고 그러니까 상당한 피해받죠. 이웅평 대령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암살조야 내려와 봐라. 뭐 나를 쏠 테면 쏘아봐라. 아, 진짜? 나는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버티셨는데 이한영 씨가 암살되는 걸 보고 처음으로 약간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단골집도 만들지 마라. 부인에게. 단골집을 계속 하다 보면 아 이웅평 씨가 저기 살고 있구나라는 정보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그 식기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을 다 은제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독살. 독살 때문에.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식당이 아니에요. 식당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밥을 먹는데도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독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식기들을 다 은으로 바꿨다고 하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누군가 스토커가 붙거나 누군가 내 전화 문자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정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심지어 암살에 대한 공포 이거는 이웅평 씨를 쓰러질 정도의 스트레스로 몰게 됩니다. 이웅평 씨가 간경화증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간경화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암살의 위협으로 인한 스트레스. 끊기려 그러면 내가 악을 수가 안 끊기려고 막 악을 쓰는 거죠. 열이 막 나면서 한 30kg 열 나면서 몸이 가라앉는 걸 느끼더라고요. 문제는 간경화증으로 쓰러진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간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될 정도로 간을 아예 못 쓰게 됐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후 눈을 떴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웅평 씨가 눈을 떴을 때 야, 간 이식 수술 잘 됐다, 살았다 라고 좋아했을까? 안도했을까? 아니면 살긴 살았는데 북한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겠다라고 두려워했을까? 쓰러지고 간 이식을 받고 다시 눈 떴을 때에도 그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이 의료진과의 갈등도 좀 있었어요. 왜요? 주사 바늘에 누군가 약물을 탔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과 불안 때문에 이 주사 치료도 거부하고 빼버리고 약물 치료도 거부하고 약도 안 먹겠고 그러니까 의료진과 아내, 가족까지 불신하는 극도의 불안, 굉장히 신경질적인 상황까지 몰고 갔던 거죠. 결국에 2002년에 간 이식 거부 반응으로 다시 쓰러진 지 2달 만인 향년 48살에 아이고 별세를 합니다. 너무 어리다. 아니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을 거야. 아깝다. 맞아요. 저도 한국에 와서 이한영 씨 얘기를 딱 듣자마자 겁나더라고요. 이분이 암살이 두려워가지고 심지어 얼굴 전체를 다 성형까지 해서 얼굴을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암살 당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왠지 엘리베이터 탈 때 무섭고 누가 초인종 딱 이렇게 올리면 그 문 열기 전에 요 구멍으로 보잖아요. 그 구멍으로 볼 때 나한테 총 쏠 것 같아가지고 진짜.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되게 슬픈 게 과연 우리는 어디 가야 자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진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이곳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뭐 근데 사실 이웅평의 이 스트레스가 사실 북에 둔 이 가족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데 그게 뭐 사실이에요? 제가 이웅평 씨가 돌아가기 전에 미사리에 가면 옛날에 새 전문 요리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던데 한 번은 가는데 누가 철우 씨 그래서 보니까 이웅평 씨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랐어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 말랐죠. 그때 병이 있어가지고 수술해 후니까 완전 말랐는데 고향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가볼 수 있을까? 철우 씨 건강해야 돼. 내가 가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철우 씨는 가야 돼.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때 보면 뭐 이웅평 씨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뭐 아니 뭐 수용소 갔다는 말도 있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굉장히 그때 마음에 드는데 그러다가 한 5, 6개월 되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남측에 온 거를 후회하진 않으셨어요? 아니 안 그랬어요. 그 이웅평 대령은 상당히 자기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부심을 가졌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했어요. 이렇게 특히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도와주려고 소리 없이 이제 자금 지출도 꽤 했고 그러다가 뭐 이제 그 변이가 발생하니까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 많이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늘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소위 이야기하는 거대 서사로만 이 사건들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개인들의 역사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배우는 게 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기억해보는 게 우리가 다음 세대로서 교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웅평 씨가 쓰신 그 책 그 기술을 삶으로 돌려라 여러 가지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날 비 오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6병을 마셨다. 그리고 엉엉 울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마침 그날이 부기에 두고 온 어머님 생신이었다라고 써 있더군요. 정말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도 벌써 14년이 됐다. 부모의 입장이 되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북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반드시 보고 싶다. 당시 주한미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병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처럼 살게 해주겠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두 자녀들을 모두 평양외국어 학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채널 A